고우의 인생을 요약하자면 실패 연속이었다. 스스로를 최하 중에 최하급의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전 진짜 용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서 고우를 진짜 다시 보게 됐어요. 오늘 저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반 고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죠. 해바라기도 그렇고 별이 빛나는 밤, 맞아요. 근데 고흐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아무래도 스스로 귀를 잘라버린 기이한 행동을 한 사람, 또는 피카소와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고흐를 딱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이 아마 고흐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인식을 완전 바꿔놓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반 고흐 영혼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저자가 빈센트 반 고흐예요.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직접 쓴 편지들을 엮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편지들을 읽다 보면 불운한 천재 화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따뜻한 반 고흐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최하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존감이 낮았던 고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했는지, 인정을 받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성과가 잘 나지 않을 때,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런 좌절감이 들 때 고흐가 쓴 이 편지들을 읽다 보면 이 사람도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구나. 10년 동안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위로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위로를 받았었고요. 고흐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거든요. 고흐만큼 유명한 피카소랑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피카소는 정말 평생을 부자로 살았어요. 생전에 작품들이 정말 비싼 값에 팔렸었고, 근데 고흐는 생전에 팔았던 작품이 정말 몇 점이 안 될 정도로 제대로 된 인정을 못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랬던 고흐가 사후에 이렇게 유명해지고 누구나 그의 이름을 알 정도의 화가가 되기까지는 일단 이 편지들의 역할이 정말 컸어요. 그의 편지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의 작품 세계가 재조명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 편지들을 엮어서 세상에 내놨던 숨겨진 인물이 있었거든요. 바로 고흐의 동생의 아내였던 요한나, 조라고 불렸던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성수영 기자님의 이 명화의 탄생, 그때 그 사람, 이 책에서 이 편지를 엮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리고 고흐의 인생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유년 시절부터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게 됐거든요. 고흐의 인생을 요약하자면 실패 연속이었다. 인생에서 제대로 된 성취를 한 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구박을 많이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잘 적응을 못해서 자퇴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요. 보조 목사 일도 하고 뭐 전도사 일도 하고 갑자기 광부로 살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거죠. 가족들한테조차 외면받았던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누구 소개로 갤러리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에서 그림을 파는 화상의 일을 먼저 하다가 드디어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의 나이 27살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한 37대까지 10년 동안 온 인생을 걸고 그림에 전념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그 전까지 모아둔 돈도 없고 그림이 계속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정말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준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고우 집이 대가족이었거든요. 딸 셋, 아들 셋이었는데 그 중에서 빈센트 반 고흐의 바로 밑에 남동생 테오가 유일하게 그를 이해해주고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테오가 10년 동안 반 고흐의 생활비 그리고 물감값, 캔버스값 이런 거를 다 대주게 된 거죠. 사실 동생 테오도 절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본인 월급의 3분의 1 정도를 다 형에게, 빈센트 반 고흐에게 보내줬었고요. 그때부터 동생 테오와 빈센트의 편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동생 테오는 생활비와 함께 편지를 써서 붙여주고 그러면 이제 빈센트는 고맙다는 답장과 함께 자기가 그린 작품들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왕래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근데 고흐가 계속 스케치도 보내주고 작품도 보내주고 했지만 동생 테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작품이 팔리지를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세계를 이해해주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고 형이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꼭 인정받게 될 거라고 계속 응원과 격려를 보내줬어요. 편지를 통해서. 동생 테오가 자기 여동생에게 형에 대해서 쓴 편지가 있거든요. 여동생 윌에게 형의 지식과 세상에 대한 명석한 시각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란다. 그러니 형이 더 나이 들기 전에 유명해질 거라고 확신한다. 형 덕분에 난 많은 화가들을 알게 되었지. 그들 역시 형에 대해 아주 좋게 생각한단다. 형은 새로운 생각의 챔피언이거든. 게다가 형은 항상 남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란다. 형의 편지는 정말 재밌어. 형이 더 자주 쓰지 않는 게 아쉬울 따름이다. 1888년 2월. 고흐 주변의 이웃 사람들도 고흐를 너무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이웃 몇십 명이 진정서를 제출할 정도로 고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테오는 나는 형의 진짜 모습을 알아. 형은 진짜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고 새로운 생각도 많이 하고 형은 곧 인정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여동생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있어요. 이거는 테오가 빈센트한테 쓴 편지인데요. 이제 우리는 성공이 찾아오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해. 분명 형은 살아있을 때 성공을 거두게 될 거야. 일부러 나서지 않아도 형의 아름다운 그림들 때문에 저절로 이름이 알려지게 될 거라고. 1890년 1월 22일. 이런 대목도 있네요. 형의 올리브나무 그림들은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 거 알아? 특히 일모를 다룬 그림은 아주 눈부셔. 동생 테오가 계속 고흐의 작품에 대해서 칭찬을 해준 이유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칭찬해준 사람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흐가 쓴 편지들을 읽다 보면 종종 그가 너무나 좌절감에 많이 빠지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런 이야기들을 편지에 써줬던 것 같아요.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를 읽다 보면 그가 얼마나 노력형 화가였는지 알 수 있어요. 거의 매일 자연 속으로 나가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 아름다운 태양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화가들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가 엄청난 다독가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쓴 편지에 보면 셰익스피어나 찰스 디킨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모파상 이런 분들의 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특히 여동생한테는 모파상의 좋은 친구라는 책을 추천하면서 내가 이 책 너를 위해 구해줘 볼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편지들 읽다 보면 고흐가 정신 발작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정말 평범하지만 지적인 대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모들은 고흐가 쓴 편지가 아니었다면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고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림을 그렸는지도 나오거든요. 나는 남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하지 않겠다. 지금 나의 방식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묵묵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40 정도 됐을 때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평생 우울증을 앓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우울증이 있으면 정신이 좀 나약할 거라고 편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우의 편지들을 읽다 보면 정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빈센트가 테오에게 쓴 편지인데요. 테오야, 나는 미래를 예견하지는 못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법칙은 알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우리의 작품은 남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을 테다. 더 적극적인 사람이 더 나아진다. 게으르게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느니 실패하는 쪽을 택하겠다. 되게 용기 있지 않나요? 실패하는 쪽을 택하겠대요. 이거는 1888년 11월에 고우가 테오에게 쓴 편지인데요. 아직은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많은 실패작을 만들지라도 내가 40살이 될 때쯤엔 뭔가 성과를 거두게 되겠지. 우리가 시련 속에서 계속 버텨낼 수 있다면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흔히 이야기되는 사람들 속에 들지는 못할지라도 말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기쁨을, 집에서는 슬픔을 이라는 속담이 생각나는구나. 뭘 기대할 수 있겠니? 우리 앞에 아직도 싸움이 남아있다면 그저 조용히 성숙하기를 바랄 수밖에. 슬픔을 집에서 혼자 묵묵히 삭히고 있을 고우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고우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늘 사랑을 하고 싶다, 너무 외롭다 이런 내용을 또 편지들에 썼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고 정말 예술에 영혼을 갖다 바치는 이런 자신이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편지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빈센트는 사랑과 예술 중에서 예술을 택한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형의 입장에서 동생에게 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게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빈센트 입장에서는 인생을 갉아먹을 정도의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동생에 대한 미안함, 채무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편지에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내 그림의 가격이 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경비를 넘어선다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까지 사용한 돈이 얼마인지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면 언제라도 말을 해라. 즉시 유화를 그만두고 경비가 덜 드는 대생을 하마. 별다른 이유 없이 너를 궁지에 몰아넣어서는 안 될 테니까. 1888년 4월 9일. 고우에게는 유화 작품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겠구나. 만약에 고우에게 이런 물감값 모델료 지불에 대한 압박감이 없었다면 아마 훨씬 더 빨리 화가로서 성장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테오에게 빈센트가 보낸 편지인데요. 편지와 50프랑 고맙게 받았다, 테오야. 너의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될 수 있으면 아주 많이 가벼워지기를 바란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겐 우리가 써버린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 그림이 팔리지 않는걸. 그러나 언젠가는 내 그림이 물감값과 생활비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원하는 건 빚을 지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동생아, 너에게 진 빚이 너무 많아서 그걸 모두 갚으려면 꼭 갚게 되리라고 믿고 있다. 내 전생애가 그림 그리는 노력으로 일관되어야 할 것이다. 언젠가 내 그림이 팔릴 날이 오리라는 건 확신하지만 그때까지는 너에게 기대서 아무런 수입도 없이 돈을 쓰기만 하겠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면 우울해진다. 밖에 나가서 캔버스로 다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 편지를 맺는다. 1888년 10월 24일. 동생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해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이건 1889년 1월 28일에 쓴 편지인데요. 나를 먹여 살리느라 너는 늘 가난하게 지냈겠지. 네가 보내준 돈은 꼭 갚겠다. 안 되면 내 영혼을 주겠다. 얼마나 상황이 절박하게 느껴졌을지 지금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영혼이라도 주겠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압박감에 시달리는 고흐가 좌절하는 그런 편지도 나와요.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그래도 먹고 자고 돈을 쓰는 날이면 내 자신이 못마땅하고 미친놈이나 형편없는 망나니 혹은 빌어먹을 영감탱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진짜 제일 가슴 아픈 편지가 저는 이 편지인데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어떻게 비칠까? 보잘것없는 사람, 괴벽스러운 사람,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 사회적 지위도 없고 앞으로 그 어떤 사회적 지위도 갖지 못할 한마디로 최하 중에 최하급 사람. 그래 좋다. 설령 그 말이 옳다 해도 언젠가는 내 작품을 통해 그런 기이한 사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주겠다. 1882년 7월 21일 태호에게 쓴 편지였어요. 스스로를 최하 중에 최하급의 사람, 그 어떤 사회적 지위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지위를 갖지 못할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존감이 바닥인데 나는 정말 남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성과를 낸 게 없지만 언젠가는 그 미친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내 작품을 통해 보여주겠다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낮은 자존감 속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전 진짜 용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서 고흐를 진짜 다시 보게 됐어요. 이 사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구나. 근데 경제적 부담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인정에 대한 갈구, 결핍감 이런 것들이 그를 정말 맨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그런 상황들이. 편지가 아니었으면 절대 몰랐을 거예요. 또 이런 편지가 있었어요. 이번에 붙이는 짐 속에는 거친 캔버스에 그린 분홍색 과일나무 그림과 다리 그림이 있다. 그걸 보관해두면 나중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 그림들은 각각 500프랑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00프랑을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몇백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경매에서 팔렸던 고흐의 그림 중에 가장 비쌌던 작품의 가격이 1,500억 정도 되거든요. 상상을 못했겠죠.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운이 좋으면 몇백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요즘의 시세를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 있으면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아저씨 좀만 힘내세요. 진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거든요. 조금만 버티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다들 알다시피 고흐의 마지막이 너무 슬펐잖아요. 고흐가 이제 37살 때까지 열심히 부서진 멘탈을 어떻게 봉합시켜 가면서 버텨왔는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일단 되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동생 테오가 짝사랑하던 여성과 결혼을 했거든요. 요한나 조한나라는 이름의 여성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동생 테오는 워낙 형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기의 이름을 형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빈센트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고흐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아기를 위해 그동안 써본 적 없는 아주 화사한 색깔을 써서 아몬드 나무 그림을 선물로 줘요. 그래서 테오가 그 아몬드 나무 그림을 아기 침실에 걸어놨거든요. 이제 행복한 시간이 올 것 같았는데 테오도 이제 직장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아기가 태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생활비가 더 빠듯해지잖아요. 그래서 돈 문제로 크게 싸워요. 테오랑 빈센트가. 그 전까지는 정말 테오도 월급의 상당 부분을 다 생활비로 후원해주면서 열심히 돈을 붙여줬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울 수가 있겠어요. 돈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고흐가 워낙 성격이 여리고 편지들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내가 동생에게 평생 이 빚을 갚지 못할 거라는 그 죄책감. 그게 저는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돈 문제로 크게 싸우고 한 달 정도 뒤에 고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테오가 달려왔죠. 그리고 두 형제는 이제 마지막 대화를 짧게 나눴다고 해요. 그리고 빈센트는 슬픔은 영원히 계속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테오도 갑자기 건강이 악화가 돼요. 그래서 테오도 형이 떠난 지 6개월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고흐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뭐 정신 발작이 있었다, 뭐 평생 우울증을 앓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이 편지들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이제 동생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리고 내 그림이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태호도 형과 10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잖아요. 형이 뭐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태호도 갑자기 건강이 그렇게 안 좋아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두 형제가 30대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남은 사람이 있죠. 태호의 아내였던 조안나, 그리고 태호의 아들 빈센트. 조안나는요,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었던 시기였어요. 태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근데 조안나도 정말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조안나의 일기는 또 성수연 기자님의 책에 나오거든요. 나는 완벽하게 행복한 1년을 택했다. 내 소원은 이루어졌다. 내 몫의 행복을 다 느꼈으니 이제 책임을 져야 할 때다. 조안나는 예술에 인생을 바친 빈센트, 그리고 그런 빈센트의 삶을 후원해 줬던 남편 테오의 삶을 본인이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유산을 잘 간직하고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경제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숙집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일기 이렇게 써요. 아이와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숙생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빨래하고 청소하는 기계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태호는 내게 삶과 예술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 아이는 물론이고 그가 물려준 또 하나의 유산, 빈센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고 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태호와 빈센트가 평생 모은 이 보물들을 잘 간직할 것이다. 그게 나의 일이다. 조안나의 삶의 태도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고흐의 작품들을 쓰레기라고 불렀는데 조안나는 보물들을 잘 보존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테오처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빈센트 작품의 가치를 그녀는 알아봤던 거죠. 화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작품들을 되게 헐값에 팔아버린 유족들이 많거든요. 근데 조안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몇 푼에 팔아 넘기는 게 아니라 미술 비평까지 강좌를 듣거든요. 제대로 공부를 해서 이걸 알리겠다. 미술학계. 그런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열심히 하숙집 일을 하고 밤에는 아기를 재우고 나서 미술 공부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미술에 대한 공부 연구는 빈센트와 테오의 편지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대요. 편지의 양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편지에는 빈센트의 작품 3개, 빈센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그렸는지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스케치라고 하죠. 이 완성품이 나오기 전에 어떤 식으로 데생을 하고 스케치를 했는지 자료들이 다 보관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안나는 편지를 읽고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공부를 시작한 그 해에 조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모두가 자신을 외면하던 시절 빈센트가 느꼈을 감정을 처음으로 이해했다. 그가 얼마나 외로워했고 그렇지만 예술에 대해서 진심이었는지를 이 편지들을 통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더 그 사명감에 불타올랐을 것 같아요. 그 편지들 읽고 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미술계에 뛰어들어서 빈센트의 작품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그냥 막 붙들고 제발 이 작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이 편지도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근데 미술계는 처음에는 조안나를 무시했죠. 왜냐면 뭐 전문가도 아니고 당신이 미술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대냐 이런 식의 반응이 많았대요. 그런데 조안나는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고 그래서 결국에 테오가 세상을 떠난 뒤 몇 년 뒤에 제대로 된 전시회를 열기 시작해서 유럽 곳곳에서 계속 빈센트의 전시회를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빈센트와 테오의 편지를 엮어서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되죠. 처음에 네덜란드어로 출판을 했고 그게 이제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빈센트의 편지들이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되고 그의 작품 세계가 알려지게 된 데에는 조안나의 역할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던 조안나는 뉴욕으로 거처로 옮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유럽의 미술계는 조금 더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략을 바꾼 거죠. 미국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빈센트의 편지들을 영문판으로 출간을 하게 돼요. 조안나의 노력 덕분에. 그리고 조안나의 예측이 적중을 했던 거죠. 미국에서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고흐가 정말 이제 글로벌 스타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안나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고흐의 이름을 그대로 딴 아들 빈센트가 빈센트의 작품들을 다 기증을 해요. 네덜란드 미술관에. 그렇게 해서 반 고흐 미술관이 탄생을 하게 됐고요. 반 고흐 미술관은 진짜 그 미술관을 위해 네덜란드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은 관광지라고 하는데 연간 200만 명 정도가 찾는다고 하네요. 저도 그전에는 반 고흐 미술관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딱히 못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고흐가 쓴 편지들을 읽고 성수영 기자님의 명화의 탄생을 보면서 고흐의 인생을 다시 쭉 살펴보게 되면서 작품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귀를 자른 자화상, 해바라기 그림, 아몬드 나무 그림, 밤에 테라스를 그린 그림, 밤하늘의 별을 그린 그림들 이런 게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그 별 그림들이 많잖아요. 고흐의 작품 중에. 근데 고흐가 쓴 편지들을 보면 별을 보면서 하는 정말 그 아이 같은 순수한 생각들이 또 담겨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아까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고흐가 되게 따뜻한 면모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시인이란 여자가 임신을 한 상태로 이제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병든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성을 집에 데리고 와서 보살펴줘요. 제대로 출산을 할 수 있게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근데 가족들은 이제 경악을 한 거죠. 술집에서 일하던 여성을 왜 데려와? 근데 고흐는 정말 사람을 대할 때 계산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여성이 뭐 임신을 했든 술집에서 일했든 지금 내가 보살펴줘야 하는 상황에 있는 여성이고 그래서 그 여성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 절연하기도 하고 가족이랑 또 싸우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고흐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그 여성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흐에게 자넨 타락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글쎄, 예절과 교양을 숭배하는 너희 신사들에게 물어보고 싶구나. 한 여자를 저버리는 일과 버림받은 여자를 돌보는 일 중 어떤 쪽이 더 교양 있고 더 자상하고 더 남자다운 자세냐. 지난 겨울 임신한 한 여자를 알게 되었다. 남자한테서 버림받은 여자가 겨울에 길을 헤매고 있는 임신한 여자가 내가 집세를 내주고 내 빵을 나누어 주어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배고픔과 추위에서 구할 수 있었다. 도대체 어떤 무능한 남자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이 여자, 병들고 임신한 데다 배고픈 여자가 한겨울에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나는 정말이지 달리 행동할 수 없었다. 1882년 5월 3일. 그러니까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가족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욕하는데 테오 너만큼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좀 해다오. 이런 취지에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고 인간적일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편지들을 읽다 보면.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고흐가 쓴 영혼이 담긴 이 편지들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이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책을 읽기를 꼭 추천드려요.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